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2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행복과 윤리 두 번째 단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행복과 윤리 두 번째의 가장 핵심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론들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적 행복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라는 건 은둔자적 철학이었고요. 그들이 은둔자적 정원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었지만 사실은 건전하고 절제하며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한 그러한 행복론이라는 걸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른 측면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하나의 또 축을 담당하고 있는 스토이시즘, 즉 스토아 학파의 사상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와 다른 지점에서의 행복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항상 다뤄진다라는 거죠. 오늘 배우는 에피쿠로스와 비교된 스토아 학파, 이게 핵심입니다. 즉,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를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갑과 을의 구조로 항상 수능에 다뤄지기 때문에 이 둘의 사상을 비교한다는 것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가장 핵심 과제 제시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헬레니즘 시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스토아 학파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헬레니즘 시대는 안심인명이다라는 키워드고요. 이 안심인명이다라는 키워드는 이 시대에 개인주의적 철학이 발달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의 평화, 그 마음의 평화가 이꼬르 행복이다라는 말이고요. 내 마음의 평화가 이꼬르 행복이다라는 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이 개인의 안심인명이라는 측면의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는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도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래에 로마의 만민법과 만민평등 사상 그리고 자연법 사상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이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개인의 안심인명이다라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 발달된 것도 맞지만 스토아 학파의 하나의 측면은 세계 시민주의와 함께 가더라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아 학파가 갖고 있는 로고스의 개념,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 가치입니다. 로고스라는 게 뭔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스토아 학파가 결국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둬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풀이를 해 나갈 텐데요. 어떻게 제가 풀어나가는지는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논리적인 방법대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스토아 학파는요, 논리학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단지 그냥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처음에 어떤 전제 조건 때문에 스토아 학파가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됐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금욕주의로 나오게 되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스토아 학파는 어떤 얘기를 우리들한테 들려줄까요?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에 이어서 역시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영화들은요. 다시 말하지만 알렉산더라는 영화 그리고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두 편의 시대적인 배경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헬레니즘 시대는 헤브라이즘 전 시기를 얘기하고 이 둘의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시기가 바로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철학이 발달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마음의 평화를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핵심이겠죠.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필기해 드리는 것 역시 우리 교재 1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구성할 거고요. 필기 양이 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하는데도 열심히 좀 필기를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종합적으로 오늘 키워드 정리, 핵심 정리를 하면서 이 세 강을 엮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에피크로스에 이어서 등장하는 스토아 학파의 이 진정한 행복론 무엇인가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스토아 학파의 행복론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선 일단 이게 누가 창시를 했느냐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창시자. 자, 한번 써볼까요? 키프리오스 키티온 시에 살고 있던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역시 BC 4세기 정도 되니까요. 이 여러분들이 키프리오스 키티온 시에 살고 있는 제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논이 창시했다라고 할 때 제가 이름을 이렇게 길게 적은 것은 원래 수학과 그 다음에 역설 이런 것들로 유명했던 고대 그리스의 BC 5세기 정도 되죠. 이 제논이라는 학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논이라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키프리오스 섬에 살던 제논이 창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키프로스라고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지명으로요. 그리고 이 제논의 동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논이 BC 335년 4세기 정도 되죠. 그리고 BC 263년까지 존재했던 학자인데요. 이 제논에 의하여 창시된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던 키프리오스 제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출발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스토아라는 게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에피크로스 학파는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파가 형성이 된 거죠. 공자 학파, 그걸 유교라고 하는 거, 노장 사상을 도가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스토아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토아의 어원이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아는 원래 아고라 광장 옆에요.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하는 채색 주랑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고라 광장 옆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런 신전들의 한 복도에 복도 위에 지붕을 얹어 가지고요. 벽면들의 색깔을 칠하고 예쁘게 채색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흔히 채색 주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도 여행을 하시다 보면 그런 장소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성 같은 데에 비, 바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올려놓고 그 공간, 복도에서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채색주랑이죠. 아고라 광장 옆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모여서 맨날 철학하는 사람들. 아고라 광장 옆에 있는 포이킬레에서 모여서 철학하는 사람들.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토아 학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스토아 학파의 어원은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번 이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창시는 키프리오스 제논이 한 건데요. 이 키프리오스 제논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스토아 학파라는 것을 만들었느냐. 자, 영향을 받은 학자와 개념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힌트가 되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역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역시 이성을 중시했던 사람이고 절대주의자죠. 절대불변의 진리를 강조했고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도 본인의 철학하는 자세, 즉 필라소피에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철학자였는데
이 제논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감동을 받고 철학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학자는 아니지만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로거스라는 단어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거스라는 것은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레게인이라는 동사형이 로거스라는 명사형으로 고착화된 것인데요. 이 로거스라는 것은 이 스토아 학파가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은 아닙니다. 과거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철학자들이 바로 로거스라는 개념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로거스라는 개념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의 섭리 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따르는 삶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장들 그대로 읽어봐드리면 자연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 자연과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로고스적 삶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자 뭐라고 읽냐면 키닉스 학파라고 읽습니다. 이 키닉스 학파라고 읽기도 하고요. 키닉 학파라고 하기도 하고 키니코스 학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키레네 학파하고는 달라요. 키레네 학파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등지로 활동을 했던 육체적 쾌락주의자들을 얘기하는데요. 키닉 학파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견유학파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의 가장 중앙 부분에 보면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있는 듯한 이렇게 이상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서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바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유명했던 건 옷도 안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그냥 집을 거기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개 같은 내 인생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당신 나는 세상을 다 가졌는데 당신은 뭘 가졌어? 이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아우 됐거든 좀 비켜줄래? 짜증나게 하지 말고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저기 비켜줄래?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키닉학파의 견유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힌트가 보이죠. 그게 뭡니까? 아주 검소하고 절제적인 삶. 왜냐하면 옷도 안 입고 계집에서 살았다라는 거니까 키니코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었느냐? 영향을 끼친 사상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영향을 끼친 것들은 뭐가 있냐라고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로마 시대의 만민법에 영향을 주게 돼요. 만민법이라는 건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로 열고 이것은 평등주의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만민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에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대의 자연법이라는 건 뭐죠? 네, 항구불변한 법칙을 얘기하죠. 인간의 생명은 언제 어디에서나 시공을 초월하여 소중하다라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근대의 자연법이다라는 건 실정법의 반대거든요. 실정법은 그 지역과 민족, 영토적인 특징에 맞춰서 실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을 내포하는데 근대의 자연법이라는 건 언제 어디에서나 항구불변하게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 바로 스토아 학파의 하나의 작품인 건 거죠. 이런 것들에 나중에 영향을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바루흐 스피노자의 사상. 스피노자의 사상은요. 거의 스피노자는 우리가 공부하는 스토아 학파랑 거의 같은 말들을 꺼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사상, N이 빠졌네요. 스피노자의 사상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피노자, 칸트는 특히나 이성적인 삶을 강조하였고 언제 어디에서나 인간을 항구불변한 원칙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들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사상은 역시 스토아 학파가 강조했던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범신론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요게 중요한데요. 시험에도 잘 나왔는데 범신론을 유신론과 비교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건 그 유신론적 관점의 중세적인 신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중세적인 신은 절대적인 신이고요. 인간과 질적으로 다르며 그 신이 모든 세계의 계획을 따라서 관장하는 실체다라는 건데요. 범신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거고요. 그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논리 자체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범신론은 유신론과 비교되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봤나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요. 이 스토아 학파가 갖고 있는 이 초기의 상태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제논이 창시를 했고 제논 이후에 계속해서 스토아 학파는 발전되어 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 텐데요. 이론으로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이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개 과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 전개 과정. 자, 전개 과정에서는 학자들이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전기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 그리고 세 번째는 후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힌트가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전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제논이 창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클리안테스라고 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클리안테스. 이 사람은 송시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리안테스의 송시, 그리고 제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기의 사상이죠. 그 다음 중기에는 헤카톤이라는 학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헤카톤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이야기들, 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제 로마의 절충주의가 나타나면서 초기에 갖고 있던 특징에서 너무나 이제 금욕주의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완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후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정리했던 바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 얘기도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렐리우스 뿐만이 아니라 또 대표적인 사람이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에픽테투스는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제에서부터 노예까지라는 말은 황제에서부터 노예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스토아 학파가 껴안았다라는 의미고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로마의 만민 평등 사상 같은 것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잠깐 아까 이제 정리했던 거 가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스토아 포이킬레 얘기했잖아요. 스토아 포이킬레는 지붕만 있지 공간들은 다 열려 있고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 평등 사상이라는 게 이 스토아 포이킬레의 장소적인 특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다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 와서 토론합시다. 누구든 인생을 이야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에피쿠로스는 가든이라는 정원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운영했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가든과 비교해보면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것은 여기와 또 연결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힌트 줄 때 잘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 노예였던 에픽테투스까지도 바로 스토아 학파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민 평등 사상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네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또 등장하면서 후기에 이 스토이시즘을 잘 전파를 시켜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왜 설명을 드렸느냐? 바로 다음을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제논,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강조하고 창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클레안테스의 송시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네카, 그 다음에 아우렐리우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 스토아 학파의 이론들을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 종합을 해보면 이 문장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토아 학파를 접근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아, 우둔한 자들이여.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대들은 언제나 재화를 소유하는 데만 급급하여 온 자연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어기고 있나니. 신을 인정하고 있네요. 에피쿠로스와 좀 차이점이 느껴지죠. 실로 자기만 복종한다면 행복과 삶과 지혜를 누가 하사해 줄 것인가를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도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행복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마침내 그들은 그 어디에서나 모든 선한 것을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릴 뿐이니 비천한 무력을 채워줄 소득에만 눈이 어두워버린 채 마침내 명성과 감미로운 욕정의 씨앗을 탐내는가 하면 또한 하찮은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이에 태울 뿐이다. 어찌 보면 불교틱하기도 하죠. 노자와 장자틱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얘기하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밖의 물욕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고, 그 마음의 평화라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시조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요, 국어 선생님들이 안분지족의 삶 막 이렇게 강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스스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써드린 클레안테스가 얘기한 제우스에게 바치는 송시,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클레안테스 나오면 스토아 학파를 공부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읽냐면 세네카는요, 루키우스 혹은 루시우스 이렇게 읽어도 돼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라고 읽는데, 세네카라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후기의 스토아 학파 학자고요. 지금 이 사람 보이고 있죠?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입니다. 뭐 로마의 가장 유명한 5대 현자, 즉 황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현명한 황제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 아우렐리우스 하면은 역시 스토아 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지문들이 바로 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지문들로 많이 활용이 될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명상록이라는 책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면서 요즘을 피로사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피로한 사회에서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생각의 전환, 그리고 내 마음 안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지문들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후기의 사상가들의 특징들은 로마 시대에 조금 더 사람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완충을 시키면서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이 글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자, 요게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이요, 지구를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뭐 조정을 하고 있네요. 이 손가락을 조금 이따 정리할 로거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불만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세상엔 신의 섭리가 있는가? 아니면 원자만 있어 모든 사물이 우연히 결합되는 것인가? 지금 원자만 있어서 모든 사물이 우연히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누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원자들의 무의미한 이합집산이 우리네 삶이다.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죽는다라면 원자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 누구죠? 에피쿠로스예요.
근데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자로 되어 있든 신의 섭리가 있든 다음부터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만약 현명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단지 원자들의 무의미한 무질서한 그런 결합에 불과할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대로 만약 현명한 신의 지배하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면 저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불만을 품어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렇지? 내 짝꿍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쟤는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라고 불만을 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바위처럼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역경을 견뎌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척도이다 라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이 그림처럼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네 삶에 벌어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만한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필연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신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신은 중세적인 신관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원리를 의미하는 로고스를 상징하죠. 그래서 불만을 품을 필요가 없고 이 세계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수많은 이론을 생각하며 마침내 마음을 평안하게 먹어라 라고 아우렐리우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온갖 자질구레한 사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을 것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보라.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감정과 욕망 때문에 놀아나지 말고 지극히 단순한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뒤에 보세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체의 일은 우주에서 생성되어 세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당신에게 할당된 운명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을 언급하고 있네요.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당신 앞에 펼쳐진 상황은 살아 움직이는 다른 모든 것처럼 운명의 직조물에 짜 넣은 한 오라기의 실에 불과하다. 이 세상이 거대한 스웨터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날실과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오르락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자학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 역할은 다 주어져 있고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네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작년에 탐스러운 수업할 때는요. 명상록의 진짜 구절을 막 읽어드렸어요. 그 막 감동적이었다고 그 책을 곧바로 사서 읽었다라고 수강후기도 쓴 학생이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저도 이 명상록을 가끔 읽어줍니다. 제가 아침에 학교에 출근해서 좀 일찍 온 날에 교무실에 아무도 선생님들이 없을 때는 조용한 음악을 명상할 만한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록의 한 구절들을 읽어요. 마음이 차분해지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통에 수많은 전장에서 들끓는 감정과 욕망들을 억눌러가면서 지그시 이 세상에 대해서 쓴 책이 명상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이 답답한 기분이 들 때 명상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명상록의 한 구절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당신이 만일 모든 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네. 이 세상에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를 미워해. 뭐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너는 왜 나를 미워하니?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 삶을 내 역할을 충실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모든 학생이 저를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의 수업에 집중해라. 너는 왜 나를 더 막 이렇게 좋게 이렇게 보지를 않니? 뭐 이렇게 막 가가지고 하소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물론 집중해서 같이 우리 고민해보자 라고 말은 건네겠지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전달하는 이야기는요. 자유로워지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그러할 이유가 있어서 벌어진다라는 건 거죠.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명상록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의 책은 도덕경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왼손에는 명상록을, 오른손에는 도덕경을 들어라. 이 책들이 우리네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의 저런 문장들이 또 시험에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 문제를 풀기 전까지 스토아학파가 갖고 있는 이 이론들, 어떤 이론들이 전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5번까지 썼었는데요. 제가 지우고 이제 6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상. 자, 그러면 사상의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로거스라는 겁니다. 로거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게인이라는 동사형이 바로 로거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굳어진 거거든요. 자, 요것은 동사형이고요. 이것은 명사형입니다. 근데 레게인의 뜻이 무엇이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수집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원시인들이 수집 활동을 하잖아요. 수렵을 하니까. 수집을 합니다. 모아가지고 도토리 같은 거를 우리가 딱 모았다라고 할 땐 도토리의 크기별로 분류를 하든지 뭐 이걸 상품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따로 나눌 거 아니에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수집하다라는 것은 법칙대로 그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수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형이 뭘로 정리가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법, 원리, 자연의 섭리 이런 걸로 굳어진 거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섭리라는 표현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이게 거느릴 섭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길을 다 손이 그죠? 틀어지고 왔다 갔다 조종할 수 있는 거니까 거느릴 섭자인데, 거느릴 섭자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는 이치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법, 원리라는 표현으로 명사형으로 굳어졌고요. 그건 섭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2번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은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게인 하면은 뭐 랭귀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왔을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굳어지느냐?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중세 철학에 이용이 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코로 신의 계시고 신의 계획하심이고 신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로거스라는 스토아학파의 개념이 바로 중세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집하다, 말하다 라는 것과 함께 사유하다, 생각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명사형으로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이죠.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화살표. 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 코스모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코스모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코스모스가 뭐죠?
아주 조화로운 우주를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죠.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왜요? 우주를 질서정연하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질서정연하다라는 건 뭐죠? 우주는 대자연의 섭리와 같고 계속 이코르예요. 그 섭리라는 것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며 그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다. 로고스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로고스가 있다는 건 우주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자연은 섭리가 있으며 법칙과 삶의 기준이 로고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2번으로. 사상의 2번은 뭐가 되느냐? 자, 로고스라는 걸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려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소우주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죠. 스토아파에서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소우주라는 건 인간의 이성 속에 로고스가 녹아들어 있다라는 개념이어서요.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중요한 건 이제 3번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냐라는 걸 접근해 보면 우리네 삶이라는 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결국 로고스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로고스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거죠. 자연의 법칙대로 산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거고요. 그건 이후에 자연법이다라는 걸 지키면서 사는 삶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불행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냐? 점점점점. 언제 이제 불행이 나오느냐? 불행은 결국 인간이 자연법칙과 로고스대로 자연법대로 혹은 인간의 이성의 활동대로 왜 이성이 로고스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니까 요것을 이성적으로 살면 되는데 언제 불행이 시작되죠? 그렇죠. 감정과 욕망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우린 항상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죠. 응? 막 거울 보면서 막 열받나요? 아, 나는 왜 얼굴이 이렇지? 얼짱의 노예가 됩니다. 막 월급 봉투를 딱 받으면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막 학점, 점수의 노예가 됩니다. 링마벨이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얼짱의 노예, 어떤 이들은 월급 봉투의 노예, 야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노예가 되는 것은 왜 노예가 될까요? 결과적으로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니까. 아까 명상록에서 뭘 얘기했어요? 그런 욕망에 휘둘리거나 물욕 때문에 놀아나지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잘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아라. 바위처럼 굳건하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서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요. 이성으로서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자연법칙과 로고스대로 사는 것이고 로고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스, 우주의 아주 질서정연한 체계들을 얘기하고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4번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아파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역시 이아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는 not을 의미합니다. 부정의 의미 no를 의미하죠. 그러면은 파테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파테가 뭐죠? 파토스에서 온 것이죠. 파토스가 뜻이 뭐죠? 감정입니다. 혹은 정념이라고 철학책에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파테이아는 뜻이 뭐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성적으로 삶으로써 그 이성적이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자연의 법칙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결론적으로 아파테이아의 상태는 바로 무정욕 혹은 부동심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러면은 정욕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뭐와 연결이 되면 이 세상은 결정되어 있고 운명적이다라는 논리와 연결이 되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순응적인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지금 스토아학파가 얘기하는 것을 숙명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숙명론이라는 건 우리가 접근할 때 네 삶의 방향은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20살 때 귀인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동쪽만 바라보면서 있어. 동쪽에서 올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동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풀리나?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오히려 네가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너의 그 롤, 즉 역할을 받아들이며 그 역할을 충분히 만족감으로써 승화시키고 꿋꿋하게 견디면서 순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 거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뭐죠? 결과를 분리해 놓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저와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능 공부가 그냥 결정되어 있나요? 수능 점수가 결정되어 있나요? 그게 수능하는 삶인가요? 수능 점수를 그냥 수능해라 그래가지고 수능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만 분리를 해놓는 거죠. 결과하고는 분리를 해놓고 진인사 대천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네 삶에 노력할 부분 충분히 한 다음에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어. 이 멋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결정론적 관점, 운명론과 수능적인 태도에 녹아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시험 문제 여러분들 꼭 풀 때 네 주어져 있는 역할을 부정하고 거스르며 개척하여 다른 역할을 꿰차고 살아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없이 많은 스토아학파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꼭 전수해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은 다 전파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문제 4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19페이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에 1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스토아학파, 에피크로스학파. 금욕주의, 쾌락주의. 맞네요. 제논, 에픽테투스, 에피크로스. 각자의 사회적 의무, 공공, 은둔 괜찮네요. 마지막까지 괜찮은데 2번은 정반대로 써놨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심신의 고통이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이 없어 정신적 평온함. 그건 뭐예요? 제대로 된 쾌락을 추구했을 때 아타락시아에서 오는 거죠. 외부적인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오늘 배웠던 스토아학파가 강조했던 꿋꿋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 그게 뭐예요? 아파테이아.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바뀌어져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심화 문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심화 문제 아주 좋은 문제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갑, 쾌락은 유일한 최고의 선이며 인생의 목적이지만 참된 쾌락은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즉 아타락시아다. 완전히 힌트를 줘버렸죠. 누굽니까? 에피크로스입니다. 을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최고선과 행복은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부동심 아파테이아.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거에서 갑과 을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각각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1번. 기억입니다. 갑은 인간의 모든 정념이나 욕구를 없앨 것을 강조하였다. 갑은 아타락시아를 강조하는 에피크로스였는데요. 필수적인 욕망은 채울 수 있다. 나머지 허황된 욕망과 덜 필수적인 욕망이 문제다라는 거였죠. 자, 니은입니다. 갑은 세계 시민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만민평등 사상을 강조하였다. 갑이 아니고 을이어야 되겠죠. 은둔의 철학이
아타락시아를 강조하는 에피크로스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좋은 문제네요. 자, 디귿입니다. 을은 자연법칙과 신의 법칙에 따르는 삶,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연법칙을 러거스라고 하기도 하니까 정답으로 골라줘야 되겠네요. 갑과 을은 모두 개인의 안심인명.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던 표현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나왔네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 아래 문제인데요. 요 문제 아주 좋아요. 갑과 을은 간단하게 줬죠. 갑은 아타락시아니까 에피크로스, 을은 아파테이아니까 그렇죠. 스토아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A, B, C 여기 있죠. A, B만 보면 갑이니까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요? 에피크로스. 근데 을은 누구예요? 스토아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대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yes, yes, 아니오로 가서 yes로 나와야 되니까 A부터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소외감과 좌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다. 소외감과 좌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폴리스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긴박한 세계화가 추구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건 다 예스인 거예요. 그리고 A에 넣어도 손색이 없겠고요. 에피크로스도 당연히 그걸 강조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공공의 삶에서 벗어나 운둔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히 예스죠. 우리가 배웠던 에피크로스니까요. 감정과 욕망 등의 정념이 제거된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이다. 감정과 욕망이 제거된 상태는 스토아 학파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아파테이아지 에피크로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필수적인 욕망은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5번 다 맞는 말이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지금 옳지 못한 걸 고르는 문제니까요. 우주, 신과 인간은 이성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직조물 기억나시나요? 명상록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 누구나 다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다 벌어지는 일들은 필연적입니다. 불교의 인드라망이 떠오르기까지 하는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네요. 맞는 말이었고요. 바람직한 삶은 이성을 따르는 삶일 동시에 자연법에 따르는 것. 아까 제가 필기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풀면 되겠네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인가요? 라고 했더니 모든 것에도 다 신이 존재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누구죠? 스토아 학파가 가졌던 생각이죠. 뭐 제논이나 뭐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상상을 하신다면 문제가 풀리겠네요. 같이 보시죠. 1번 자연과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히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연법을 따르고요. 그것이 로고스적 삶이니까요. 공공의 생활에서 벗어나 운둔자. 이건 에피크로스. 유일신인 인격신을 믿고. 이건 중세의 철학이지 범신론이라고 했잖아요. 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굳센 의지 안 되죠.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바로 아타락시아라는 건 에피크로스 학파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선생님이 준비해온 문장들은 다 정리를 한 것 같고 그 문장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윤리라는 단원, 이 단원의 최종 마무리를 키워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분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스토아 학파. 여기는 에피크로스 학파. 그 다음 사상은 그렇죠. 금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여기에서 금욕이라는 건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민법, 자연법, 범신론, 경험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뭐? 그렇죠. 안심인명의 삶이 공통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선생님이 끝나기 전에 한 지금 2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실에 행복 10계명이다라는 걸 한번 올려놔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국 BBC 방송에서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공부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삶에 나 스스로 만족하고 너무 물욕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는 데 공통점이 있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신앙과 윤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